안녕하세요. 생생범위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곧 7월입니다. 상반기가 벌써 갔어요. 2024년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반기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 사고 뭐가 있을까요? 생생법률쇼 하면서 한 주간 사건, 사고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네.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나는 것은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 네. 판결 내려졌던 부분입니다. 네, 네. 너무 많은 사건 관련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그렇죠. 여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네. 아주 구법적인 네. 내용을 청산한 내용이어서 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내용이어서 그 부분 네. 기억이 납니다. 많은 재판들에 상당히 영향을 줬죠. 근데 이제 황 변호사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그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팬층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더 화사해 보이시는데 네. 제가 아까 살짝 들으니까 메이크업 선생님이 황 변호사님만 편애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어떠신가요? 편애하셨군요. 네, 저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좀 잘 안 해주시고 황 변호사님만 열심히 해줬다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약간 좀 삐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사건 사고 관련해서 이번 주 사건 사고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초이 아들 얼굴 연필로 쫙 그었다. 누구의 발언인지 좀 보실까요? 좀 저런 일을 아들이 좀 당하게 되면 피해 아동 학부모의 얘기인데 좀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지난 24일 네. 대전 세종 지역 맘카페에 네.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글을 올린 그 상담 학부모의 아들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는데 네. 학원 수업 도중에 4학년 형으로부터 얼굴에 연필로 긁힌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아이고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사진까지 올렸는데요. 네. 학원 수업 도중에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왼쪽 아이고야, 사진 턱부터 나오고 있네요. 잘 네. 보이시죠?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었다라고 하는데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특히 아이의 이마 정중앙부터 눈썹과 눈을 지나 턱까지 얼굴 전면인 거죠.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의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저 사진 보고 너무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깊고, 지금 상처만 봐도 상당히 깊고 좀 깁니다. 아직 아이인데 얼굴 성형수술을 해도 안 나을 것 같은 약간 그 정도의 상처인 것 같은데 좀 손이 좀 떨리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저 사진 보고. 예, 특히 아드님들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네네네. 깜짝 놀라시다 못해 손이 네. 덜덜 떨릴 정도이실 것 같은데 네. 특히 상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가 눈 부위를 지난 것이어서 자칫하다가는 눈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아찔하고 예, 깨름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지
뭐 이런 거랑 떠나서 학교 폭력이 좀 성립이 될까요?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네.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이란 비단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뿐만 아니라 학교 네.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네. 것을 모두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발생한 것은 학폭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학원이라 할지라도 학생에 대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 폭력에는 어쨌든 성립이 되고, 근데 진짜 사진을 보면 너무 아이가 조금 안쓰럽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누리꾼 반응이 좀 되게 엄청 활발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예, 일단 아이가 많이 놀라고 아팠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글들이 많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건 학원이건 어디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겠냐라고 그쵸. 해서 네.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네. 아이 얼굴은 한 번 흉터가 나게 되면 추상장애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런 점 때문에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을지 궁금한데 피해 아동 학부모와 좀 가해 학생의 부모하고 학원 측에 좀 민사소송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송할 때 어떤 팁 좀 알려주시죠. 예,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당장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를 응급 조치하느라 뭐 네. 학원 측이나 혹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접촉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건의 경위나 사실관계의 선후, 어떠한 책임 정도가 있는지 가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상해 정도는 중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서로 간에 뭐 형사적으로 따진다면 과실비율 혹은 민사적으로 따진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심각성이 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오히려 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네.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해를 한 가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한 민사소송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그 네. 과정에서 시설 측, 예를 들면 학교 혹은 학원 측에 부주의함도 있다면 그 역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 사건부터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게 돼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상처를 좀 회복을 하고 학부모님도,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학부모님도 상처가 좀 회복되고 이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매년 5만 원 내라고요? 도대체 무슨 돈을 내라는 걸까요? 이게 뭐 아파트 공지를 본 택배 기사가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야 한다라고 요구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택배 근로자 A씨는 네.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네. 안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되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이라면 네. 주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차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택배기사 입장에선 이렇죠.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 네.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간간히 본 적 있지만 네. 이처럼 출입하려면 의무적으로 1년에 등록 비용을 내라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해서 굉장히 황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저번에도 이제 택배 대란 사태들도 있었는데 출입 카드를 이제 구매를 해서 택배를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객에게 전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택배 비용에 추가를 하거나 주차 비용
아파트들마다의 주차 비용을 내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로 서로 좀 비애가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 사무실의 입장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일단 이러한 안내문을 받자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하게 한다면 네. 경비실에 택배물 쌓아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연히. 혹은 예. 택배 서비스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강경한 그렇죠. 입장을 보였고요. 네. 또 이러한 안내문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결국 고운 시선이 아닌데 네.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단 아파트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다. 동대표 측과 협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파트 내부 구역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할 네. 부분이어서 법률적으로 위반이 있는 건 아닌가,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지기보다는 사적 계약의 문제인데 네. 해도 너무하다, 이거 갑질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해당되는 영역 말고 자치규약으로 좀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개입도 최대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사실 자신들을 위해서 택배를 배달해 주는 건데 우체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편을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를 시키신 분들한테 택배를 배달해 주는 건데 집 앞까지는 배달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 과거에 어떤 그런 택배 대란 행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뭐 택배 기사님들이 약간 좀 배달을 하면서 뭔가 입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좀 앙심을 품은 좀 입주민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택배 배달 중에 잠시 세워둔 택배차에 누군가 욕설을 적어놓고 갔다는 사연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안산에서 발생한 예. 사건이었는데요. 네네. 안산 택배 차량에 누군가 예. 빨간색 매직으로 욕설을 아이고. 적었다고 합니다. 네. 욕설의 내용은 엘베 좀 적당히 잡아 이렇게 해서 욕설까지 적어둔 상황이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도대체 매직으로까지 적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고야. 거죠. 해당 택배기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취지는 이렇습니다.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최근에 전기차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만 배송하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의 민원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안전하게 배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 그 택배기사의 아내분이 울먹거리면서 누가 차에 낙서했다라고 해서 말을 전했고 네. 실제 광경을 봤더니 보셨다시피 그러한 욕설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속상해하는 택배기사를 대신해서 아내분이 지웠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설을 봤을 때 그 상처받은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육체 노동도 힘든데 감정 노동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배달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의 편의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택배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도 사실 좀 의문은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와서 불편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는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좀 잡아놓는 경우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꼭 욕설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좀 많이 잡아놓지 마세요. 이 정도만 했어도 되는데 이걸 꼭 욕설까지 이런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 사실 택배 기사분들이 여름철에 그럼요. 택배 하실 때 보면은 같은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예.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그 땀 냄새가 네, 굉장히 그쵸. 나는데 이게 불쾌하다는 뜻이 아니고 열기가, 그만큼 예. 굉장히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이제 고층 아파트가 나오고 택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지면서 네. 누구나 집 앞에 바로 택배 업무를 배달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 정도의 좀 과중한 상황이 되어서 네. 서로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MC님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그냥 불편사항을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 반면에 매직으로 욕설하는 것은 이건 너무 섣부르고 이건 부족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멈춰버리면 또 그거 다 일일이 걸어서 올라가서 또 배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이해해주는
하면은 오시면 약간 이렇게 뭐 바카스라도 하나 드리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앞서 이달 중순에 좀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택배 대란 사태가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배송 기사가 입구 앞까지 배송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입주민들이 포기 이유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다고 해요. 예, 네. 아마 그 보시는 분들께서 저상 택배 차량이라는 개념을 네, 아시는지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보다도 좀 높아지는데 네. 그런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나마 택배 기사분들이 허리를 펴고 택배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한데 이제 요즘 생기는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려면은 그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저상 택배 네.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량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꺼낼 때도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근골격계도 굉장히 부담이 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 택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인즉슨 네.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지상으로 절대 택배 차량 오지 못하니까 지하로 가야 한다. 그렇지만 높이가 되지 않으니 저상 택배 차량으로 바꾸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하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다른 택배차들은 지상으로 출입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 가지 불편과 차량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용 등등 생각했을 때 분노가 일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택배 차량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리실 앞에 택배를 모두 내려놓고 알아서 찾아가시라라고 해서 결국 이 김포 아파트에 택배 대란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렇게 쭉 놔두고 갔는데 왜 택배 차량을 서로 이렇게 좀 차별을 한 걸까요, 여기는? 지금 아마도 네. 업체에 따라서 어느 차량은 지상으로 올려주고 어느 차량은 지하로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주민 뭐 입장에서도 대기업은 대기업 차량은 지상으로 올려주고 약간 이런 건가요?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갑질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누리꾼들도 엄청나게 좀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뭐 본인들 주문한 거다, 뭐 1층에서 찾아라. 근데 뭐 반대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택배 대란 좀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예, 이제는 막을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네.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의 지상 출입 관련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네. 사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문한 사람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 그쵸. 거죠. 주문할 때는 집 앞까지 도착하도록 해달라고 하고는 집 앞까지 오지 말라고 하고 입구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네.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그쵸.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는 네. 것은 거점 배송 방식이었습니다. 네. 즉 아파트나 주거지 주택 인근에 거점지를 지정을 해서 네. 택배 물품 공동 집화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음. 거기서부터 각각의 세대까지는 네. 뭐 수레나 전동 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럼 수레나 전동 카트로 개별 호수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충당하는 것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이나 네. 혹은 어르신들 혹은 청각 장애인 분들 이용해서 거점 택배 방식 이용하면 네. 차량이 지상으로 오는 것으로 인한 엄마들의 마음도 좀 안전하게 마음을 달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충당함으로써 네. 여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네.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세종시 보람동에서도 네. 거점 배달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전동 카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 네. 때문에 차량이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네. 한편으로는 실제로 집 앞 배달까지 달성하는 그런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참 들으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뭔가 거점 배송 방식을 쓰면 뭐 조금 더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옥상옥 느낌도 좀 나요. 옥상옥 느낌도 좀 나서 저는 이게 좀 주문한 사람도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택배를 시킨 사람은 집 앞에 갖다 주기를 원하는데 택배기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이 안 돼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걸 막아서 사실상 안 돼서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실 좀 의견이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합 건물에서 뭔가 택배 차량이나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제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혹시 뭐 이 거점 배달 방식 말고 관리사무소가 뭐 택배 차량을 막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만들 수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떤 네.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고 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회의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결의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택배 기사들이 일으키는 뭐 매연이나 차량의 네. 불안감이나 이런 건 싫고 택배 물건은 내 집 앞에 받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 왜 갑질이냐, 왜 자꾸 네. 시켜놓고 집 앞에 못 오게 하느냐 이렇게 네. 하기보다는 네. 뭐 그런 부분도 아동에 대한 뭐 네, 안전 그쵸, 문제나 그쵸. 이런 거는 생각을 맞아요. 해야죠. 네. 그렇다면은 좀 묘안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있으면 나올 이야기지만 이젠 쿠팡 부분도 있지만 네. 택배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미성년자도 사용하라. 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중국에서 10대 살인범이네요.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자아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가해자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확실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뭔가 전향적이고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법 이런 거랑 상관없이 10세 아이도 사형해라. 어떤 생각이신가요? 중국은 역시 세네요.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국모양이라고 해서 살해 피해 아동인데요. 네. 이 친구는 이제 8살 여자아이인데 네. 이 여자아이를 살해한 가해자가 10살 남성아이입니다.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궁양이 살해를 당한 이후에 네. 가해 학생인 샤오랑이라는 가해 남아인데요. 네. 이 남아가 살해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인해서 이걸 알게 된 중국인들조차도 큰 충격에 빠질 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오랑이라는 가해 아동에게 네. 왜 그렇게 했냐, 그런 범행을 왜 했냐라고 했더니 네. 엄마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엄마를 인터뷰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학급 친구들한테서 뭐 예를 들면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를 당하는 학대를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고 또 실제로 엄마 본인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동을 때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8살 여자아이를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네.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알게 된 중국 내의 여론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동의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 이것은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서 10대에 대해서도 살해를 해라, 사형을 해라 라고 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불을 지핀 것이 가해 남학생이 잘못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서 최대 무기징역형이 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샤오랑 자기가 환경적으로 뭔가 학대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는 환경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10대인데 네, 사형 뭐 얘기 나올 정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좀 굉장히 좀 형량이 센 거는 확실해 보여요. 무기징역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의아하신 건 지금 피고인이 된 남학생이 10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10살에 대해서 지금 사형을 이야기하고 무기징역을 이야기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나라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실제로 베이징 사범대 법학원의 입장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중죄는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라면 무기징역 선고받아야 된다. 따라서 네.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지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부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14세이다가 12세로 낮춰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13세 소년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했고 실제로 13세 소년 4명에게
10년 내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때문에 네. 그 밖에 뭐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비닐하우스에 안매장했던 13살 소년 3명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생명 경시풍조를 조금 없애고 그러는 취지 하에서 우리나라도 형사 미성년자 뭐 연령을 좀 하향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소년사법제도 정비를 두고 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일컫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근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찬성 여론과 반대 네.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네네. 뿐더러 법무부 측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법원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네.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네.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10세를 넘지만 14세에 달하지 않은, 즉 형사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네. 법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14세는 이제 예전에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했다고 하면 1953년에 정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2024년 너무 맞지 않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네. 따라서 이 부분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 간간히 소년범 중에 잔혹한 범죄가 나오기도 하죠. 아이고. 예, 이런 네. 부분인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와 법원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이미 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형사처벌 대상을 이제는 네. 14세가 아니라 13세로 낮추자. 즉 13세 아동들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아무리 봐도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되고 또 범행 방법도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는 점 감안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 미성년을 제정했던 때가 53년입니다. 지금 2024년에 이른 지금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 밖에 뭐 선거권도 하향시키고 또 성년의 연령도 하향시켰던 점 비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법원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된 것이 어떻게 통계로 나온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국제인권 기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인권 기준이 형사 책임의 최저 연령을 14세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네. 두고 있는 점 감안한다면 반대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법무부의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입장, 한마디로 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라는 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위화 효과를 좀 두려워하는 효과를 조금 더 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 교화에 대한 좀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이 범죄 행위를 바라볼 것이냐, 범죄자를 과연 우리가 교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예방을 해야 되는 예방적 법률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차이인 걸로 좀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결과적으로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결국 다 소년법 적용됩니다. 예, 예. 아주 잔혹한 범죄이면서 14세가 넘는 범죄인 경우에 네네. 하나여 형사법정으로 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13세 소년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법으로 네. 아직까지는 보호 처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있다. 봅니다. 또한 네. 13세 소년이라고 하면 네.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 개선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교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13세 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소년을 그대로 두었더니 또 재범을 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린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뭔가 촉법소년들의 그러니까 뭐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제 기준도 지금 14세인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과연 이렇게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걸리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살인이나 이런 강력 범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범죄들도 다 걸리니까요. 사실 연령 하향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뉴스픽스 만나볼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공정위 대 쿠팡 장애 공방 격화입니다. 한창 이렇게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400억 원 과징금에 반발을 하면서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인데요. 쿠팡이 로켓 배송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정확히는 연관이 없죠. 없죠. 아무런 연관이 없죠. 예. MC님도 동의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예. 쿠팡이 로켓 배송 중단하겠다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식을 접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불편합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쿠팡은 20일 개최 예정이던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하겠다. 그리고 기공식 취소에 이어 올해 착공 계획이었던 이천, 김천, 제천의 물류센터 착공 일정도 무기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우리 회사에게 가했던 제재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다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전면 멈추었다라고 해서 네. 마치 쿠팡이 우리를 위해서 호혜적으로 했던 기업인 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로켓 배송 중단과 공정위의 제재가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은 사실 연관이 없죠. 없다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그러면 이게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회사는 아까 호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물류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과징금 했으니까 물류센터 못 짓겠어. 그러면 불편한 소비자가 떠나 봐. 라는 약간 뉘앙스인데 만약에 물류센터 착공 안 하면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긴 한가요? 결국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네. 아직까지는 로켓 배송의 그 영역에 있지 않는 지점들까지 즉 네. 쿠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로켓 네. 배송의 권역으로 두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네.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독과점적 지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글쎄요. 그런 부분도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류센터가 부족해가지고 쿠팡의 배달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로켓 배송이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근데 이게 마치 지금 로켓 배송하고 사실 저는 물류센터 착공하고 이게 어디가 소비자랑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공정위는 로켓 배송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 네. 주셨던 것처럼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거나 그렇죠. 예. 자사의 임직원을 이용해서 네네. 댓글을 쓰도록 만들어서 긍정적인 호응을 만들도록 일부러 작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환자를 볼모로 삼은 최근의 의료계 파업과 과연 이 태도의 본질이 뭐가 다른가라는 격앙된 소비자의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을 뭔가 볼모로 해서 뭐 요즘 뭐 의사협회 이런 것도 있지만 왜 협박을 자꾸 왜 우리 국민들을 뭔가 끌어들여서 협박을 하는 정부와 싸우는데 왜 대체 소비자가 거기에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쿠팡의 논리는 좀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도 자체 제작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진열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PB 상품이 좀 잘 보이게 하면 왜 안 되냐라는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사실 이 쿠팡의 논리를 네. 들었을 때, 좀 강한 반박을 들었을 때 네. 개별 소비자들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뭐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인 최모 씨는 네. 자기 상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조작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나. 네. 그것이 로켓 배송 중단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냐. 네. 그리고 쿠팡을 제재하면 더 이상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거라는 으름장 놓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라는 네. 것이고, 또 인기 상품인 것처럼 검색 순위 조작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임직원 동원해서 가짜 허위 리뷰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어찌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냐라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자신의 자사 브랜드, 자체 제작 상품을 네.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곰곰 등등의 자사 브랜드를 팔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답하는데 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신세계에 가면 노브랜드가 있고요. 네, 코스트코에 가면 커크랜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 제품이 가장 호응이 좋고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순위를 조작한 적은 없습니다. 다 그렇죠. 알고 있죠. 네. 이 회사가 판매한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를지 저것을 고를지 네. 아 자사 브랜드니까 좋은데 진열했구나까지는 이해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그들은 검색 순위, 즉 고객이 선택한 순위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인 소비자들도 다 판단 가능한 반박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법원에서 좀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해외에도 좀 비슷한 사례인 아마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사례랑 좀 연결을 해서 변호사님 그 쿠팡이 이제 공정위의 그 1,400억 가징금에 대한 내린 그 결과를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좀 결과 좀 예측 좀 해주시죠. 예, 아마존 이야기도 좀 비슷하다고는 네네. 보이지만 아마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까지는 부과받지 네네네. 않았습니다. 네네. 즉 소비자 피해 구제나 네. 원상 회복 등 사업자 자진 정정하라는 정도의 네네. 권고로 끝났는데요. 네네. 그도 그럴 것이 쿠팡은 너무나 순위 조작이 심했습니다. 네. 객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 네. 소비자가 얼마나 샀고 별점을 얼마나 부여했는지까지 직접 개입해서 임직원들을 허위 댓글 쓰게 만들었다는 네네.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내려질 가능성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한편으로는 네이버 쇼핑 제재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네이버도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낮추는 것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6억 원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당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쿠팡도 네.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어찌됐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죠.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좀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고소인 측 주장, 그 다음에 손흥정 감독의 어떤 답변 이런 게 나온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난 3월에 피해 아동 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네.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에 단시이던 지난 3월 9일에 발생한 네. 일이다. 거기에서 코치가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 그렇게 해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추가로 나오는 것이 네. 그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채취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똑같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네. 그곳에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래프팅 훈련을 할 때 래프팅 도구를 떨어뜨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그리고 헤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또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고 네. 이에 대해서 손 감독 측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정면 반박하고 있는 정면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경위가 다르다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은 예,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생각 없다. 그리고 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했다고 말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던 점, 부족했던 점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서로와 기억에 맞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 좀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경위에 대해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손 감독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도저히 손축구 아카데미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이 있고 더 이상은 합의가 어렵다. 왜냐하면 합의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서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측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잘못 없는데 거액 합의금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했고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내용을 보면 손 감독 측이 그리고 손 감독의 축구센터의 코치들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 쿠팡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사실 손흥정 감독이나 어쨌든 코치가 욕설을 만약에 해서 뭔가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 혹은 위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사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느냐 매개체로 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피해자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이 없는데 합의금을 요구받은 것처럼 피해자 측을 모함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합의금을 요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억 원대 합의금 요구한 건 맞지만 잘못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요구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 어찌하면 이렇게 수억 원대 합의금이 나오는가 봤더니 피해자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이미지 마케팅으로 버는 돈이 얼만데 왜 그 정도를 가지고 합의금에 대해서 이게 왈가왈부하는 것인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그 박세리 선수 사건이 있을 때도 손흥정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자식 돈에 손 안 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아마 그 손 감독이 그냥 일절 이제 합의는 못하겠다.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마케팅 비용과 나를 연관짓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손 감독님, 그러니까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 아들과 연관시키지 마라 이런 부분 같아요. 그 좀 또 아이러니하게 손흥민 선수가 청담동 또 400억짜리 건물 또 구입했다는 뭐 뉴스도 있고 막 해서 지금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쨌든 혹독하게 가르쳤던 일화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붓아버지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흥정 감독은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손 감독의 혹독한 교육법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죠.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3까지 6년 동안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누군가는 의붓아버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손 감독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그 아카데미로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아들에게 그 손흥민 선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매일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최대한 저 아이들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어디까지나 훈육과 사랑에 기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손 감독은 축구계에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두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좀 유의미한 선수들인 박세리 선수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들의 어떤 좀 배치되는 좀
대치되는 어떤 이런 좀 다른 모습의 어떤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런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스 보실까요? 친족상돌의 71년 만에 헌법 불합치 어제 떠들썩했습니다. 어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친족 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 상돌의 규정의 형법 조항이 있습니다. 328조이죠. 예.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는데 왜 이번엔 위헌이 나온 거죠, 변호사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해당 조항 네. 좀 보겠습니다. 네. 형법 328조 1항에 1항이죠. 대해서 예. 1항에서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들 네. 내외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손주까지. 그렇죠. 이러한 가족들 사이에서는 일체 재산 범죄를 범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배임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범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일단의 가족 무리가 아닌 다른 그 밖의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유명 사례가 있었죠. 그 코미디언 박수홍 씨가 네네. 형으로부터 횡령의 피해를 당하였는데 맞아요. 아버지가 나서서 내가 했다. 라고 해서 아버님이 나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최근 불과 어제 오후였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네. 불합치 그 위헌 판결을 내린 네. 거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명기하였습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인 좀 왜 저희도 이제 뭐 법조인이 될 때 이 328조 쓰는 판결들 또 사건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328조 1항이 적용되는 그 영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가 좀 가미된 그 조항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형면제 규정이 위헌 판결이 나오고 대신 그 2항인 친고죄 규정은 또 합헌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맞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던 박수홍 씨 사건이요. 이 박수홍 씨 사건 지금 2심 진행되고 있는데 1심과 비교했을 때 판결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나왔으니까요.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거 네. 조금만 더 보강을 해보면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12년 전에는 위헌 없다, 위헌 소지 없음으로 합헌이다라고 네. 했지만 12년 만에 이번 위헌 결정이 나오는 데는 네네. 박수홍 씨 사건들처럼 여러 가지 맞아요. 사건들에 좀 네. 얘가 많이 여론이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친족 상돌의 규정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있지 않냐라는 네. 부분이 제기가 됐던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박수홍 씨 사례에서 처벌의 길이 열렸다. 내가 모두 했다라고 했던 박수홍 씨 아버지도 처벌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모든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 당시에는 즉 박수홍 씨의 재산이 횡령 피해 당했던 당시에는 친족 상대로 규정이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으므로 네. 당시의 것을 지금에 처벌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네. 다만 이 때문에 이번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들이 어차피 고소해봤자 형면제야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고소로 현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좀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이시네요. 네. 최근 기자회견을 했었던 박세리 씨도 좀 떠오르는데 박세리 감독, 우리 박세리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박세리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 사건이 네. 고소한 죄명이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였었죠. 네. 그리고 또 고소인이 박세리 박 감독 본인이 아니라 재단이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박 감독이 부친을 처벌은 하고 싶지만 친족 상도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글쎄요, 박 감독은 그날 많이 울면서 아버님의 맞아요. 빚을 갚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또 박 감독의 아버지께서는 재산 관리는 내가 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재산 범죄 부분은 있을 수 없음을 정면 반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사건과는 또 좀 대립되는 어떤 사건이면서 근데 뭐 이게 대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가족 간의 절도나 횡령 같은 일이 좀 생기면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형면제 없어졌으니까요. 부작용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네. 바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착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네. 부분이죠. 즉 가정 구성원 내에도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구성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벌 면제, 형면제 조항 때문에 그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모두 무참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법관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법관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권리가 일절 없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유산 때문인 것이고 글쎄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